그날 밤, 나는 우리 집 거실에서 내 결혼 생활을 두 손으로 직접 내던졌다. 그가 떠난 것도, 내가 버림받은 것도 처음부터 예정된 일이었던 걸까?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을 얻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벚꽃이 만발했던 봄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었던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6살 어린, 그리고 병원에서는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누나, 웃을 때 주름이 진짜 예쁘네요. 첫 만남에서 그렇게 말했던 그의 미소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33, 그때까지 부모님께 효녀 소리 들으며 착실히 살아왔고 작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고 있었지요. 결혼을 생각하면 언제나 든든한 사람을 꿈꿨는데 막상 제 앞에 나타난 건 어린 그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나보다 어리지만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존중해 줄 거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한여름 웨딩홀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었던 날,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누나, 나 평생 누나만 사랑할게. 그 말 한마디면 세상이 다 부러울 것 같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렇게 순탄하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결혼 2년 차, 그는 병원 일로 점점 바빠졌고 저는 아이를 가지지 못한 채 시부모님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식탁에 앉아 무심하게 던지곤 했죠. 요즘 애들은 애 하나 못 낳고 뭐 하나 몰라.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쁜 핑계로 집에도 자주 들어오지 않았지요. 저는 점점 아내가 아니라 집안 살림꾼이 되어갔습니다. 3년 차 무렵 처음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서 낯선 여성의 쪽지가 나왔습니다. 오빠 어제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도 불러주세요. 연락처까지 또렷이 적혀 있던 그 쪽지를 쥐고 저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술집 아가씨들이 장난으로 써준 걸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의 생일을 맞아 조촐하게 준비한 저녁 식탁 위로 그가 툭 던진 말이 떨어졌습니다. 나 따로 나가서 살자.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숟가락을 들던 제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뭐라고? 미안한데 나 그냥 좀 답답해서 그래. 그는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모든 시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거실 한 구석에 웅크린 채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내 심장 밑둥을 가르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데도 눈물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사랑했는데, 나는 현모양처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는 뭘 잘못한 거야? 거짓말은 늘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핑계, 사소한 거짓말,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배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점점 늦게 귀가했습니다. 병원 회식이 있다. 학회가 있다. 투자 모임이 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랐지만 나를 의심하게 만들 사람은 아니야. 스스로를 다독이던 그날, 그의 휴대폰 화면에 떠 있던 건 낯선 여자의 알림창이었습니다. 진아, 오빠 오늘도 만나죠? 어제는 진짜 대박이었어요. 우리 둘이 최고라니까. 진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주저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양복 재킷에선 화려한 향수 냄새가 났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으며 주머니에서는 호텔 카드키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는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쉬다 온 거야. 거짓말. 눈빛이, 말투가, 손끝이 모든 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강남 한복판. 번쩍이는 네온사인 및 화려한 룸살롱. 그곳에서 그는 짧은 치마를 입고 키리를 신은 여자에게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낄낄거리며 그의 뺨을 찰싹 때리고 그는 마치 그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인 양 얼굴을 붉히고 웃었습니다. 나는 택시 안에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이게 꿈이면 좋겠다고, 제발 악몽이면 좋겠다고 빌면서.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뻔뻔하게도 집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인사해. 나랑 같이 살 사람이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누나, 이제 좀 그만해. 나도 행복하고 싶어. 내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누나? 이제 나는 내 누나가 아니야. 내 아내야. 그러자 그 여자는 비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와, 진짜 꼰대네. 그래서 요즘 젊은 남편이 바람나는 거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순간 방안이 쩌렁 울렸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저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이제 너 같은 여자랑 못 살아.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집에서 내쫓듯 밀어냈습니다. 그러게 애라도 낳았어야지. 그러면 얘가 딴 마음 먹었겠니? 남편은 술집 여자와 함께 집을 내 이름 없이 처분하려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원장님 마누라가 술집 여자한테 쫓겨났대. 온 세상이 저를 조롱했습니다. 현모양처? 웃기시네. 남편도 못 잡는 주제에 무슨 결혼 생활이야. 나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도, 집도, 체면도, 사랑도. 그러나 나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집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게 전세 보증금이라도 돌려줄 줄 알았지만 냉정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여자가 덕을 못 쌓으면 집도 남편도 다 떠나는 거야. 나는 비 오는 밤거리를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남루한 원룸 한 칸을 구해 그곳에서 새우잠을 자며 울었습니다.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진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세상은 잔인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SNS에서 남편과 그 여자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비싼 와인, 그리고 그 여자의 손가락에는 새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 출발을 축하해요.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요. 나는 핏발선 눈으로 휴대폰을 꺼트렸습니다. 진정한 사랑? 남의 가정을 짓밟아 놓고 사랑? 그 순간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분노가 깨어났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의 병원 기록을 모았습니다. 그 여자의 출입 기록도 수집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부정행위, 재산분할, 위자료 모두 가능합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얌전하게, 착하게 살아왔다는 걸. 착한 사람은 상처받고 버려질 뿐이란 걸.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 증거를 잡았습니다. 호텔 CCTV 영상. 남편과 술집 여자가 호텔 로비를 웃으며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는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에게 위자료 2억 원과 재산 분할 50%를 요구했습니다. 법정에서 남편은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그 술집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가정을 농락했고 저를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냉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자의 명백한 부정행위가 인정됩니다.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인용합니다. 찰나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오롯이 승자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술집 여자는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너지자 바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를 찾아 사라졌고 남편은 빚더미에 올라앉은 채 병원도 처분해야 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잘 나가던 성형외과 원장, 지금은 친구 병원에서 간호사 뒤치다꺼리나 하며 연명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참 잘 어울리는 인생이다. 한편 나는 내 몫으로 받은 돈으로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꽃향기 가득한 가게 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만난 것도 그 사람에게 버려진 것도 결국 나를 키우는 시간이었다.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니, 나는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시작한 겁니다. 이혼 소송이 끝난 후 나는 다시 강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가슴 한켠에 여전히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내긴 너무 억울하다. 남편은 병원을 처분하고 친구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그렇게 가볍게 보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몰래 숨겨놓은 투자 펀드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그 술집 여자가 미끼가 되어 만든 위장 투자였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나는 조용히 변호사를 움직였고 남편 몰래 사기당한 피해자로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경찰서에 불려가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TV 뉴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유명 성형외과 원장,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 중 앵커의 차가운 목소리가 한때 나를 무시하던 그 사람을 처참히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그 술집 여자가 일하고 있다는 고급 술집에도 익명으로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거짓 제보였지만 그 한 방이면 충분했습니다. 단속이 들이닥쳤고 그 여자는 술집에서 쫓겨나 밤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며 연명해야 했습니다. 남편도 그 여자도 결국 돈도 명예도 모두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나는 차가운 커피 한 잔을 들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너희가 깔보고 버린 여자의 힘이다. 그 순간 가슴 한켠에 쌓였던 분노와 슬픔이 눈처럼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 산 작은 아파트에 앉아 서랍 속에서 오래된 반지를 꺼냈습니다. 결혼식 때 남편이 내 손에 끼워줬던 그 반지. 나는 창문을 열고 그 반지를 세차게 던졌습니다. 과거는 이제 끝이다. 은빛으로 빛나던 반지가 하늘을 가르며 멀리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습니다. 따뜻한 봄날, 벚꽃이 휘날리는 거리에서 나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내 삶을 걸어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승자는 결국 나였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 끝에 찾아온 숨막힐 듯 향긋한 바람. 나는 내 작은 꽃집에서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해 꽃을 샀습니다. 분홍 튤립,
새로운 시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아이. 꽃을 다듬으며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이젠 나를 위해 살자.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여기 화분 하나 보려고요. 단정한 셔츠 차림, 조심스레 웃으며 다가오는 남자. 그는 근처 작은 출판사 편집장이었고 나는 그와 함께 화분을 고르며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키우실 건가 봐요? 네, 살면서 식물 하나 제대로 키워본 적이 없어서요.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배워가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매주 토요일 가게 문을 닫고 둘이 커피를 마시고 같이 책을 읽고 가끔은 조용히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어떤 조건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과거도 오직 지금의 나만을 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다시 사랑을 해도 괜찮을까? 다시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섭나요? 나랑 함께하는 게.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서워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꽃집 한켠에 그가 선물한 작은 선인장이 놓였습니다. 햇살 좋은 날이면 그 선인장이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나는 그걸 보며 웃었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 남자와 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고치려고도 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아무 약속도 아무 부담도 없이 오직 지금을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건 대단한 사랑이나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그저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걸. 창밖에는 또다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10년 전 그와 처음 만났던 그 봄날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나였고 나를 버린 과거가 아니라 나를 지켜낸 오늘을 살고 있었습니다. 꽃집에 있던 어느 오후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성태. 그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나는 몇 초 동안 숨을 멈췄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짧은 한숨 섞인 한마디.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강남의 낡은 카페. 10년 전 처음 만났던 그 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우리는 이미 그때의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췌한 얼굴에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잘 지냈어?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응. 덕분에 아주 잘 지냈어. 그 말에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와서 듣고 싶었던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마워.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한테 했던 거 다 후회해. 그때는 몰랐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나는 조용히 커피잔을 돌렸습니다. 성태야, 사람은 잃어야 알게 되는 법이야.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너랑. 그 순간 나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늦었어. 짧고 단호한 한마디.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 생긴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 자신. 내가 다시 사랑하게 된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상처 입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 어떤 남자도 아닌 나라는 사람을 믿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주저앉은 모습으로 텅 빈 커피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의 몫이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잘 있어, 성태야.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속으로 조용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벚꽃이 흐드러지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꽃잎들이 내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나는 그 아래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로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꽃집은 작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기고 근처 카페에 납품도 하게 되면서 하루하루 바쁘지만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햇살 가득한 창문을 열고 꽃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오늘도 예쁘게 피자.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순간들이 내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내게 새로 다가온 그 사람과도 조심스레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고 나는 겁내지 않았습니다. 함께 꽃시장에 다녀오고 작은 화분을 고르고 주말마다 조용한 공원을 걸으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가끔씩 서로 다른 생각을 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같이 가고 싶다는 마음만 확인하면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그가 나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별건 아니야. 그냥 내가 이걸 보면 웃었으면 좋겠어서. 상자 안에는 작은 꽃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은한 은색, 손바닥만 한 작은 튤립 모양. 나는 그걸 가슴에 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나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가는 기분이야. 시간은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또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가게 앞 골목길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는 아침. 가게 한 구석 작은 선인장은 여전히 통통하게 살아있었고 그 옆에 놓인 화분들도 저마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피어나는구나. 나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아픔은 지나간다는 것. 모든 상처는 결국 나를 성장시킨다는 것. 그리고 버림받은 게 아니라 나는 나를 되찾은 거라는 것을. 오늘 나는 웃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습니다. 꽃처럼 햇살처럼 그냥 조용히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얻은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